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넷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이번 주는 시작부터 불안감이 극에 달했죠. 중동 불씨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첫 본토 공격에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전 세계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B-2 전폭기를 이용한 벙커버스터의 사상 첫 실전 투입으로 압도적인 힘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이란 사태를 진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 방으로 이란 핵 위협 제거라는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이란도 보복에 나섰는데 허공에 대고 한번 휘두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카타르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공격한다고 사전에 통보한 것이 알려지면서 약속 대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초라한 대응을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휴전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죠. 체급이 월등한 위력적인 상대 앞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중동 사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이 국제유가는 요동쳤습니다. 사태 초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76달러를 넘어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 초처럼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소극적인 보복과 휴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유가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되기 전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엔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이 화두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보먼 부의장과 이에 앞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시선이 쏠렸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면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7월 인하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관심은 곧바로 파월 연준 의장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상황을 더 지켜볼 때라고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연준 내부에서 다음 달 얘기가 나온 것이 키워드였습니다. 기업 뉴스 가운데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드디어 시범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10년간의 고된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덜컹덜컹 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주요 인플루언서들이 체험 영상을 올린 걸 보면 차선을 잘못 들어갔다든지 급가속, 급제동 상황도 발생했고 도로 한복판에 서버리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달렸다는 기대감과 실제 운행 모습에 대한 실망감, 여기에 또 테슬라 차량 판매 부진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도 갈팡질팡했습니다. 이상 이번 주 주요 뉴스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사태가 미국의 개입으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폭탄을 이용한 우격 다짐으로 이끌어낸 평화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공습이 멈췄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주 전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정리해보고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다가 극적으로 휴전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0일간 이어진 무력 충돌 사태는 일단 표면적으로 멈추게 됐습니다. 휴전 방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합의 발표 시점부터 양측은 6시간 동안 최종 임무를 마친 뒤 먼저 이란이 12시간 동안 공격을 멈추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12시간 동안 멈추는 3단계 방식으로 25일 0시를 기해서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초반에 양측에서 합의 위반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듯 했는데 이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라고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미국의 이 이란 핵시설 공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휴전을 두고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사태 초기에는 협상을 통한 중재를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온적인 태도로 나오자 곧바로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그러다가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시 협상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가 시한 발표 불과 이틀 만인 현지 시간 22일 기습적으로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 한밤중에 망치 작전을 감행하면서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공습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해서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14발이 투하됐습니다.
공습 직후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제거됐다. 보복에 나서면 더 강력한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때부터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결국 이틀 뒤인 23일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피해가 없었고요. 공격 계획을 사전에 카타르에 통보한 것과 군시설 두 곳에 제한된 보복을 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결국 이란 정부가 체면은 살리고 확전은 피하는 일종의 출구 전략을 모색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알려줘서 고맙다고까지 말하면서 긴장 완화 무드가 조성됐고 극적으로 휴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상황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미국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걱정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휴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먼저 중재에 적극 나선 미국 입장에서는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이란은 폭격을 받은 이후 모든 미국 시민과 미군이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면서 중동 내 다른 미군 기지를 겨냥한 확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자칫 지상군까지 동원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면 중동 정세는 다시 한번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빠지게 되고 미국으로서는 악몽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5천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고 1조 달러에 이르는 전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예산안 처리와 각 국가의 관세 협상 등 중대한 현안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중동의 발이 묶일 경우에는 대외 안보 역량을 대중국 억제에 집중하려는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의 경찰 역할을 더는 맞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행보에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문제도 큰 변수로 꼽힙니다.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이란에게도 휴전이 실리적인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도 미국의 지원이 제한된 가운데 기약 없이 전쟁을 지속하는 건 인명피해와 막대한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란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들의 미온적인 반응 속에 미국을 더 자극할 경우 정권 붕괴까지 맞닥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결과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위너인 것 같은데요. 네, 미군의 개입이 집단적 자위권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지상군 투입 없이 휴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 패권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눈엣 가시였던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거했다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어찌됐든 외교 수완을 통해서 중동 분쟁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노벨 평화상 얘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얻은 게 더 많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가자지구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었는데 이번 공습을 통해 이란의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를 대거 제거하는 등 숙적 이란의 핵 개발을 후퇴시켰다는 평가와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다시 여론의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AP통신은 네타냐후는 자신이 불사조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등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노출했고요. 또 미국의 폭격에 사실상 굴욕적인 휴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글로벌 경제는 또 한 번 출렁였죠.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유가가 민감하게 움직였는데요.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한 13일에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7% 넘게 급등했고 미국의 군사 개입 검토 소식이 전해진 17일에도 4% 넘게 뛰었습니다. 이후 미군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중동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준비하면서 시장 불안감은 극에 달했는데요. 국제유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물류 차질 가능성의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에 연쇄 타격이 발생하고 초인플레이션의 대공황에 가까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휴전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국제유가는 사태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또 비트코인도 긴박한 중동 상황에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휴전 소식에 다시 10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했고 주식시장도 곧바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앞으로가 문제인데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영구적인 평화의 전제 조건이죠. 이란의 군사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파괴 주장과 달리 CNN 등 미국 언론은 농축 우라늄 등 핵심 시설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진위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휴전 이후 이란 정부는 미국의 폭격으로 핵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피해를 처음 인정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폭격 이전에 이란이 미리 핵심 시설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이란이 몸을 낮추는 모습이 전술적인 후퇴이거나 시간 벌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핵시설 재건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는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조만간 양측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 휴전 합의가 공고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협력 중단으로 핵사찰과 검증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평화적인 핵 개발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미국과 이란은 비핵화 합의를 위한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성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오랜 기다림 끝에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긴 달렸는데 삐끗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뭔가 아쉬운 면을 드러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성공이라고 주장했지만 월가에서 나오는 박수 소리가 작습니다.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렸어요. 로봇택시가 드디어 시범 운행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서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요. 요금은 정액제로 $4 20센트가 부과되고요. 다만 아직은 테스트 단계라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모델 Y 차량 10여 대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수의 SNS 인플루언서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제한된 구역에서만 운행되고 있는 데다 원격으로 개입하는 운영자도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스케일이 좀 작네요. 게다가 평가가 지금 엇갈리죠? 네, 운행 첫날부터 일부 차량들이 갈 곳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담긴 후기가 속출했는데요.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방향을 틀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가 그대로 직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약 7초간 역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을 하거나 멈춰야 할 곳을 그대로 지나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면서 도로교통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그간 자율주행과 관련해 비교적 너그러웠던 이 텍사스주가 하필 테슬라 로봇택시 출시일 경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규제 법안까지 내놓은 터라 상황이 예민한데 테슬라 입장에선 난감한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다 보니까 먼저 시장에 진출한 구글 웨이모와 비교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이 웨이모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했고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LA, 피닉스에 또 테슬라 로봇택시가 달리기 시작한 오스틴 등에서 1,50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주당 25만 건을 운행할 만큼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우버와 함께 애틀랜타에서도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도로 사정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뉴욕 진출도 선언하면서 선두구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이 두 차량의 기술이 좀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가 빠르게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테슬라와 구글 웨이모 로봇택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동되는데요. 이 웨이모는 29개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를 탑재하고 미리 제작된 정밀 지도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반면 테슬라는 8개의 카메라만으로 실시간 도로 환경을 인식해서 고정밀 지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로 꼽힙니다. 또 결은 조금 다르지만 완전 자율주행 기능 FSD로 이동한 누적 주행 거리도 36억 마일로 웨이모의 약 64배에 달하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요. 전문가들은 웨이모는 현재 지도 데이터 수집이 안 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봇택시 완성도가 양사의 경쟁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꽂히는 부분이 이제 테슬라 로봇택시는 카메라만으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제작 비용 면에서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안전 이슈 또 얼마나 시장을 빨리 이제 확산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테슬라가 이 장점인 확장성을 얼마나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느냐에 달렸는데요.
그러려면 안정성에 대한 검증, 신뢰가 필요한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로보택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아쉬움이 없다 말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 지난 실적 발표 당시 머스크가 했던 발언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긴 했지만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이 도시마다 단계적으로 완성해놓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겠다 말한 점에서 개발이 진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도입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내년 하반기를 기술 성숙기로 보고 이때면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테슬라 차량이 수백만 대에 달할 것이다 말하기도 했는데 이미 시점 자체부터 앞서 언급한 것보다 상당히 뒤로 밀린 데다 실제로 서비스 초기에 10대 남짓한 차량만으로 운행되는 부분만 봐도 당장의 시장을 넓히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기술력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 장기전을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중요한 심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수익 창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호재로 봤고요. 구겐하임 역시 아직은 초기 단계의 작은 진전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분석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이 스케일링 속도, 확장성을 핵심 변수로 꼽으면서 연말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으면 로보택시에 대한 고평가 기대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마찬가지로 상용화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오스틴 지역에 한정된 기술 스택을 사용하고 있고 첫날 보여준 여러 안전 이슈 등을 고려하면 단기 확장 속도는 예상보다 느릴 것이다 봤습니다. 또 로보택시 상용화에 따른 일부 수익 전망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왔고 첫날 출시 소식만으로 하루 시총이 900억 달러 넘게 늘어난 점을 지적했는데요. 시장 선두인 웨이모의 최근 추정 가치인 450억 달러를 2배나 웃도는 수준이라면서 로보택시만 놓고 보면 웨이모가 한참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테슬라에 과하게 쏠려 있다. 이 같은 끄트새는 오히려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경쟁사 대비 과도하게 올려놨다 짚으면서 투자 의견 중립과 목표 주가로 28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종합해보면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내놓은 결과로는 다소 아쉬운 첫인상을 남겼지만 첫 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고 단숨에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확장성 카드를 놓치지 않는 게 앞으로의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임선웅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인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단됐던 이란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전과 같다며 이란이 핵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talk to them next week with Iran. We may sign an agreement. I don't know. To me, I don't think it's that necessary. I mean, they had a war, they fought. Now they're going back to their world. I don't care if I have an agreement or not. The only thing we'd be asking for is what we were asking for before about we want no nuclear, but we destroyed the nuclear.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이번 주 열린 정상회의에서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증액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비로소 불공정했던 분담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반대한 스페인을 향해서는 관세 인상을 경고했습니다. This week, the NATO allies committed to dramatically increase their defense spending to that 5% of GDP, something that no one really thought possible. And this is a monument really to victory, but it's a monumental win for the United States because we were carrying much more than our fair share. We're negotiating with Spain on a trade deal. We're going to make them pay twice as much. And I'm actually serious about that. Spain is the only country out of all of the countries that refuses to pay. 네, 이란과의 휴전에 합의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세대에 걸쳐 기억될 것이라고 자평했고요.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첫 본토 공습에 나선 미국에게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אזרחי ישראל היקרים, ב-12 הימים של מבצע עם כלביא השגנו ניצחון היסטורי
והניצחון הזה יעמוד לדורות. אזרחי ישראל, אני מודה בשמכם לידידי הנשיא טראמפ ולארצות הברית על חלקם בהגנת ישראל ובהסרת איום הגרעין של איראן. ההצטרפות של ארצות הברית למערכה, לא רק בצד ההגנתי, אלא גם בצד ההתקפי, זהו אירוע היסטורי. 네, 이번 주 마지막 뉴스메이커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입니다. 미 의회에서 열린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차기 연준 의장의 조기 지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하지 않는 모습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If it turns out that inflation pressures do remain contained, then we will get to a place where we cut rates sooner rather than later. But I wouldn't want to point to a particular meeting. I don't think we need to be in any rush because the economy is still strong. The labor market is strong. 자, 계속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엔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번 달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발표합니다. 제조업 경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앞서 5월 수치는 전달보다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기준선인 50을 밑돌면서 두 달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산업 생산 수치가 중요한데요.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참고로 4월엔 전달 대비 0.8% 감소. 여기에 소비는 0.9%, 투자도 0.4% 줄면서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흐름 확인하시고요. 7월의 첫날 화요일 일정 계속해서 보실까요? 월 초라 일정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6월 무역 수지가 관건입니다. 5월 수출이 암울한 수치를 나타낸 뒤 이달 들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는데요.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은 1년 전보다 8.3%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가 2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발 관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은행권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시행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중요한 미국 지표들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먼저 미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하는 6월 제조업 PMI는 3월 이후 지속된 위축 국면을 벗어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5월 수치는 48.5로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미국 고용지표 주간입니다. 먼저 미 노동부의 5월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구인 건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4월 수치가 이 예상 밖의 견조한 흐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의 6월 차이신 제조업 PMI도 챙겨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수요일 넘어갑니다. 미국 고용지표 릴레이가 이어집니다. 고용정보업체 ADP가 발표하는 6월 민간기업 고용 수치가 나옵니다. 앞선 5월 수치는 불과 3만 7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국내에선 6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요. 지난달 상승률이 5달 만에 1%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수치에 관심이 높습니다. 목요일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가장 큰 지표, 미 노동부의 이번 달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중요한데 5월에 이어서 양호한 수치가 나온다면 미 연준이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당분간 물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5월 취업자 수는 예상치를 밑돈 13만 9천 명, 실업률은 4.2%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이 밖에 6월 ISM 서비스 PMI 그리고 5월 무역 수지도 체크하시고요. 특히 미국 무역 적자 규모는 관세 영향으로 4월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목요일 또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1시,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2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1분기에 나름 선방했던 기록, 영업이익 6.7조, 그리고 매출 79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이 밖에 5월 경상수지도 체크하시고요. 미국 금융시장은 독립기념일 휴장입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